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는 신지우입니다. 2000년 12월 31일 일본 도쿄도 세타가야구의 어느 주택에는 남편인 미야자와 미키오와 부인인 야스코가 아이 둘을 낳아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옆집에는 야스코의 어머니도 살았는데요. 다음 날이 새해다 보니까 어머니가 딸의 집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야스코의 집엔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도 받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는 바로 옆에 있는 딸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왜 전화를 받지 않았는지 이유를 바로 알 수 있었죠. 딸과 남편, 아이들까지 모두 누군가의 공격으로 사망해 있던 겁니다.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 조사가 시작됐어요. 미야자와의 가족이 사는 집은 2층 주택이었습니다. 시신은 한 군데 모여있지 않고 전부 다른 장소에서 사망해 있었어요. 경찰은 사건 당시 미야자와의 가족이 2001년 4월까지 사이타마현으로 이사갈 예정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지금 사는 세타가야구에는 30채 정도의 집이 모여 살았는데 공원 토지 확대 사업으로 재개발이 확정되면서 어쩔 수 없이 다들 이사를 가야 했던 거죠. 다른 주민들이 먼저 이사를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근처는 대부분 빈집이었습니다. 이미 공사가 시작돼 허물어지기도 했고요. 낮에는 공사로 시끄럽지만 밤에는 굉장히 조용한 장소로 바뀌는 곳이었습니다. 미야자와의 가족은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럼 왜 하룻밤 사이 가족 전부가 죽어야 했던 걸까요? 지역 특성상 목격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기 아주 어려웠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어떻게 수사를 시작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찰은 목격자나 의심해볼 용의자도 없는 상황에서 현장에 남겨진 단서와 증거들로만 범인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오전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건 현장을 처음 발견했으니까 그 전날 밤이나 당일 새벽에 누군가 침입해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것처럼 보이죠. 경찰은 집안을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2층 화장실 바닥에서 떨어진 방충망과 발자국 하나를 찾아냈죠. 범인이 이쪽으로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외부에서 2층 창문으로 들어갈 수 있던 걸까요? 이 집 뒤편에 공원이 있습니다. 담장 하나를 두고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담장 주변의 나뭇가지들이 꺾여 있는 거예요. 자연적이라기보다는 누군가 고의로 꺾은 듯한 모양이었어요. 범인은 공원에서 담장을 밟고 나무 위로 올라가 미야자와의 2층 집 화장실로 침입했던 겁니다. 창문에 있던 방충망은 이때 범인이 떼낸 것이고 안에 들어가면서 바닥에 발자국도 새긴 것 같죠.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가긴 했지만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미야자와의 집 주변엔 아직 한두 가구는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 수가 적으니 서로 어느 집 소리인지도 다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2월 30일 밤 11시쯤 미야자와의 집 안에서 싸우는 소리를 들었고 바로 옆집에 살고 있던 야스코의 어머니와 언니 부부는 30분 뒤 아주 크게 쿵 하고 뭔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진술을 듣고 피해자가 범인과 몸싸움을 하거나 공격을 받아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정확히 알기 위해서 샌드백을 통해 직접 실험을 해봅니다. 그 결과 사람이 떨어지거나 넘어지면서 났던 소리는 아닌 것으로 판명났어요. 자,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면 집안 물건의 소리일 가능성도 있겠죠. 집안 물건들로 실험을 해본 겁니다. 그 결과 이건 3층에 다락방 침실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내릴 때 나는 소리였어요. 가족이 범인을 피해 다락으로 도망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따라서 범행 추정 시간은 옆집의 진술대로 12월 30일 밤 11시부터 30분 사이일 가능성이 유력했습니다. 목격자가 없는 사건이에요. 경찰은 현장 상황과 이웃 사람들이 들은 소리만으로 사건 순서를 추측해봐야 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된 정황들은 이래요. 가장 먼저 발견된 미야자와는 1층 계단에 쓰러져 있었는데 얼굴과 머리, 상반신, 둔부, 다리를 포함한 하반신이 난도질 당한 상태였고 머리 주변에서는 부러진 칼날 조각과 가족이 아닌 사람의 혈흔도 발견됐습니다. 딸과 어머니인 야스코 씨는 2층에서 발견됐는데요. 얼굴과 목, 상반신에 2가지 흉기에 의한 자상들이 있었는데 얼굴이 유독 깊게 상처가 났습니다.
그리고 장롱에서 꺼낸 옷이 얼굴에 덮여 있었죠. 막내 아들은 2층 침실에서 목이 졸린 채 발견됐고 칼에 의한 상처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현장 조사에서 이 순서로 시신과 단서들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그 실제 순서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이 정황들을 좀 재배치해 봐야겠죠. 지금부터 눈을 감고 상상하면서 들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범인은 맨 처음 2층 욕실로 침입했어요. 여기를 나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아들의 방입니다. 먼저 아들의 살해 시도를 했어요. 결국 아들이 사망하지만 이때 비명을 지릅니다. 범인은 이 방을 나오다가 아들의 비명 소리를 듣고 올라온 아빠죠. 미야자와 마주치게 되죠. 아빠는 범인을 막아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범인은 흉기를 들었기 때문에 맨몸으로 제압하긴 어려웠을 겁니다. 이때 미야자와도 사망하는데 몸에 상처가 굉장히 많았어요. 몸싸움이 심했다는 이야기죠. 죽기 직전까지 범인을 막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소리에 3층 다락방에서 자고 있던 아내 야스코와 딸도 잠에서 깨는데요. 이웃 주민들이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 게 이 순간이었고, 쿵 하고 뭔가 떨어지는 소리는 야스코가 누군가의 침입 사실을 알고 사다리를 급히 올렸지만 범인이 다시 내리는 소리였던 겁니다. 범인은 그대로 올라와서 야스코와 딸을 공격했어요. 하지만 미야자와를 찌르면서 칼끝이 부러졌던 겁니다. 부러진 칼로 공격해봤지만 치명상을 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주방으로 내려가 식칼을 찾아왔죠. 이때 얼굴에서 피가 많이 난 야스코는 장롱에서 옷을 꺼내 입고 딸과 다락을 내려와 도망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시 범인과 마주치면서 결국 살해당한 것이죠. 범인은 그대로 집을 빠져나와 도망쳤고, 다음날 이 상황을 모르던 야스코의 어머니는 딸이 전화를 받지 않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러 갔다가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의 순서라고 생각되는데요. 눈 뜨셔도 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보자면 이때 범인도 다쳤을 거예요. 현장에 떨어진 가족 외의 혈흔이 아마 범인의 피일 겁니다. 미야자와를 찌르면서 칼끝이 부러질 때 이 찌르는 힘으로 손잡이가 미끄러졌겠죠. 그래서 칼날에 손이 베었던 것 같아요. 피해자들의 상처를 분석해봤을 때 범인은 오른손잡이로 판단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범인은 오른손에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그러면 한 가족을 30분 만에 살해한 범인은 누구이며 왜 이런 행동을 했던 걸까요? 가장 이상한 건 현장에서 보인 범인의 행동들이었습니다. 의도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이상한 행동들을 했어요. 먼저 잡히고 싶지 않은 건 범인의 당연한 심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도망치기 전에 현장에 남은 자신의 흔적을 지우거나 노력을 좀 해야겠죠, 숨기려는. 하지만 이 사람은 너무 많은 흔적을 집안 곳곳에 남겨뒀다는 겁니다. 경찰이 아주 많은 범인의 지문을 찾아냈거든요. 미처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흔적은 어쩔 수 없다 해도 화장실 창문에 지문이나 발자국은 아무리 초범이라도 조심하려고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이런 게 전혀 상관없다는 것처럼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현장에 자기 옷까지 벗어두고 갔습니다. 이 사진인데요. 경찰은 지문을 채취해 과거 범죄 기록이 있는 전과자와 일치하는지 대조해봤고 범인의 옷도 확인해봤습니다. L 사이즈의 셔츠와 유니클로에서 파는 검정색 자켓, 그리고 돼지 가죽으로 만든 검정색 털장갑이 발견됐어요. 자켓 주머니를 뒤져봤더니 모래와 버들잎, 낙엽, 꽃가루, 애완용 새의 배설물이 나왔습니다. 이것들은 특이한 게 모두 한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장갑 안에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A형 혈흔도 남아 있었어요. 이게 다가 아니라 녹색 바탕에 주황색 선이 들어간 체크무늬 머플러와 회색 모자, 21cm 길이의 회칼, 검은색 손수건, 허리에 매는 가방까지 그대로 남겨뒀는데요. 바지와 신발만 빼고 자기 옷을 현장에 다 벗어놓은 겁니다. 발자국으로 확인된 신발은요, 한국에서 제조된 영국 브랜드의 280mm 사이즈의 테니스화였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뒤 현장에서 꽤 오래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정황도 발견됐어요. 피해자 가족들의 물건을 사용했고 자기 집처럼 돌아다니면서
생활한 흔적도 남아있던 거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음료수와 과일, 아이스크림을 꺼내 먹었는데 아이스크림은 통에 들어있었는데 그러면 수저를 사용해야겠죠. 하지만 범인은 컵채로 들고 마시듯이 먹었다는 거예요. 범인이 아이스크림을 항상 이렇게 먹는 습관이 있던 건지 아니면 귀찮아서인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손을 다친 게 확실해 보였어요. 지혈의 흔적이 남아있던 거죠. 집안에 있던 생리대를 사용했습니다. 화장실도 사용했는데 변기에 물은 내리지 않았어요. 2층 거실 소파에서 잠도 잤고 피해자 가족의 물건을 뒤져 신용카드와 수첩, 통장, 운전면허증과 서류들을 뒤져서 꺼냈는데 이걸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모아서 정리를 해뒀다는 거죠. 찬장과 책상의 서랍도 뒤졌어요.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은 가져가고 자기 생각에 쓸모없다고 판단된 물건들은 모아서 욕조에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범행이 끝난 뒤인 12월 31일 오전 1시 18분 범인은 1층 서재로 갔어요. 여기서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에 접속합니다. 이때 아이스크림을 먹은 것으로 추정되고요.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 사이트와 대학 연구실 홈페이지에 들어간 거예요.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극 티켓을 예매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리고 콘센트 선을 뽑아서 전원을 껐다는 거죠. 범행이 다 끝났고 돈이 될 만한 물건도 챙겼어요. 인터넷에 접속해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도 찾아봤고 하려던 일도 실패했지만 시도는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남아서 얻어낼 건 없어 보이죠? 그럼 현장을 떠날만 한데 경찰 조사 결과는 다르게 나온 겁니다. 오전 10시 2분에 다시 컴퓨터가 켜지고 인터넷에 접속한 기록이 나온 거예요. 이 시간대는 야스코의 어머니가 집에 방문하기 전인데요. 이때까지 집에 있다가 도주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머니가 오는 것을 보고 도망쳤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경찰은 이상한 판단을 해버렸어요. 재조사가 있었는데 컴퓨터가 이때 아침에 켜진 건 사실이지만 같은 범인이 다시 전원을 눌러 켰다는 확신까지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켰을 리는 없어 보이지 않나요? 이미 4명이나 죽은 살인 현장에 들어와서 아무렇지 않게 컴퓨터를 사용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겁니다. 거기에 현장엔 피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발자국을 남기지 않고 이 집을 돌아다니긴 또 어렵고요. 그런데도 경찰은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결국 이 부분을 컴퓨터 오작동으로 생긴 기록이라 판단했고요. 범인은 새벽 1시쯤 범행을 끝내고 집을 빠져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을 주민의 증언과 인터넷 접속 기록을 바탕으로 범행 시간대를 추정해 본 결과 사건 시간은 밤 10시에서 새벽 1시 사이로 확정됐지만 수사는 여기까지였어요. 이 이상 다음의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생각해본 다음 순서는요. 범인의 도주 경로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범인은 이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간 걸까요? 시신이 발견되던 날 오후 5시 20분 열차 안에서 손에 상처를 입은 남성을 봤다는 제보가 들어옵니다. 제보자는 이 남성을 지나치면서 우연히 잠깐 보게 됐는데 손에 반창고로 덮을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상처가 있었다고 했어요. 수상한 남성을 추적해본 조사본부는 이 남성이 오른손에 뼈가 보일 정도의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세타가야와 21km 떨어진 아사쿠사역에서 출발한 열차를 타고 어느 역에 내렸는데 여기서 내린 승객 20명 중 1명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역 역무원에게 상처를 치료받았었다고 합니다. 역무원이 물어봤어요. 어디서 이런 큰 상처를 입었는지 물어봤는데 열차에서 실수로 칼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손을 베었다고 대답했었답니다. 하지만 남성이 타고 왔던 열차 안을 조사해보니 혈흔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가지고 있던 칼을 떨어뜨린다고 해서 뼈가 보일 정도의 상처가 나진 않겠죠. 역무원에게 한 이 사람의 말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무원은 이 수상한 남성이 30살 정도로 보였고 신장은 170 정도에 전체적으로 말랐지만 검정색 자켓을 입어 몸집은 커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녹색 계통의 가방을 메고 청바지와 하얀 운동화 차림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은 세타가야에서 일어난 일가족 사망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되기 충분했습니다. 수사 자료는 금방 본부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사건 수사가 10개월이나 지나서 인력이 투입됩니다. 범인이 전철로 이동했기 때문에 하루만 지나도
다른 지역에 있을 가능성이 생기겠죠. 아예 다른 나라로 도주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왜 10개월이나 시간이 필요했던 걸까요? 경찰은 범인이 현장에 남긴 지문을 채취해 신원을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신원만 확보되면 어디로 도망치든지 잡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가장 확실한 물증을 통한 증거 확보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인력을 좀 집중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깜짝 놀랄만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식 결과 범인은 일본인이 아니라 서울에 사는 한국인 남성의 지문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범인이 맞는지 확인하러 한국의 경찰을 보냅니다. 한국 정부에도 조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제대로 이유를 듣지 못하고 거절당했어요. 지문을 통한 신원 확인은 가장 강력한 증거인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거부한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죠. 자국의 입장에선 무조건 확인해봐야 하는 일인데 해당 국가가 이걸 허락하지 않는 경우들이 사건, 사고 보면 꽤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잘못한 것 같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을 기준으로 보면 이건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세카가야에서 가족을 죽인 범인과 열차에서 확인된 손 다친 사람이 같은 인물인지 확인해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일본은 이 확인을 위해 한국에 온 거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 사람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이미 한국과 일본에서 범죄자로 낙인 찍혀 버린 뒤일 테니까 우리나라는 이 가능성을 조심하는 거죠. 이렇게 지문을 통한 확인은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데 그래도 한국인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범인이 열차에서 신고 있던 신발은 영국의 브랜드인 슬레진저 운동화였습니다. 이 운동화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1998년 10월부터 2000년 11월 사이에 4,000켤레 정도를 만들어 판매했는데 범행 시기가 2000년 12월 31일이었으니까 시간이 좀 맞아떨어지죠. 범인의 발 사이즈는 한국 기준으로 280mm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사이즈의 운동화를 판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발볼이 280mm 기준으로 제작된 신발이었다는 거죠. 이건 일본에서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80mm 신발에서만 사용하는 발볼의 크기를 275mm의 신발에 적용했는데 이런 사이즈는 일본에서 판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범인은 계획 단계에서 경찰이 한국인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이 수사 범위를 속이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겠죠. 이 정도의 방법까지 생각해냈으면 지능범이라고 보이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많은 흔적을 남기고 다녔단 말이죠. 그동안의 범죄 수사 기록을 통한 예측과 분석이 아주 힘든 케이스의 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경찰뿐 아니라 사건 사고에 관심이 많은 기자들의 별도의 수사도 있었거든요. 사건 취재를 한 일본의 어느 기자는 범인이 제1교포 출신의 중년 남성에게서 사주를 받은 경기도 수원 출신의 32세 남성인 이 씨라고 지목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을 들어보면 근거도 있고 그럴듯하게 들려요. 하지만 일본 수사기관에서 별로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참고 내용으로만 알아보겠습니다. 기자가 범인을 한국인이라 특정하는 이유는 열차에서 목격된 옷차림 때문이었어요. 해당 신발과 가방, 모자가 한국 제품이 많다는 거죠. 이것은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 씨가 서울에 거주하기 때문에 이 물건들을 쉽게 구매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남긴 점퍼 주머니에서 자신이 지목한 이 씨의 본가인 경기도 수원시 인근의 지역과 유사한 모래 입자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자켓 주머니에서 발견된 모래나 새 배설물들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범인이 미야자와의 자택 컴퓨터로 연극을 예매하다 실패한 정황이 발견됐었죠. 범인은 평소 연극이나 문화생활을 즐기는 사람으로 보이며 사건 발생 전 12월 초에 공연을 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연극 스튜디오 주변에서 범인의 지문이 발견됐었거든요. 정리하자면 신발, 가방, 모자가 한국에서 많이 파는 제품이었고 수원과 연고가 있으며 연극을 좋아하고 사건 기간에 일본에 있었던 한국인이라는 거죠.
이게 서울에 살고 있던 이 씨라는 사람과 일치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그럼 여기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이 기자의 말이 사실이라고 가정할 때 이 씨는 왜 일본인인 미야자와의 가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냐는 겁니다. 이 가족과 접점이 전혀 없거든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면 미야자와의 집이 1, 2층 있고 다락방까지 있으니까 고급 주택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잣집의 재산을 노리고 청부업자를 고용해 범행을 사주했다면 가능한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러자니 강도가 목적인 보통의 범인들은요, 아이까지 죽이면서 돈을 훔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미야자와나 야스코의 몸에는 여러 번의 칼자국이 발견됐거든요. 강도의 목적으로 보기엔 필요 이상의 공격이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일본인 기자의 분석은 나름의 근거들이 있긴 했지만 결국 범인이라고 증명되진 않는 정황에 의한 추론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본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얼굴을 알 수 없는 이 범인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지만 용의자 한 명도 찾지 못하면서 세타가야에서 일어난 일가족 사망 사건은 결국 미제로 남게 됐어요. 현상금은 300만 엔까지 올라갔고 민간 단체에서는 2천만 엔에 달하는 금액을 걸었습니다. 사건 당일 전철에서 목격된 남성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제보를 받아봤지만 도움이 될 만한 제보는 아직까지 없어요. 밤에 인적이 드문 장소의 주택가에서 갑자기 사건이 벌어졌고 생존자도 없었기 때문에 이 가족에 대한 정보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얼마 없는 이웃 사람들에게서 이 가족의 평소 생활을 듣는 게 전부였죠. 주민들은 미야자와의 가족이 평소 정의감이 강해서 공공예절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자주 주의를 줬었다고 하는데요. 주택 근처에 스케이트보드를 탈 수 있는 광장이 있는데 여기를 밤에 찾는 사람들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이걸로 소음 문제가 꾸준히 있었고 집 뒤에 있는 공원엔 폭주족들이 자주 모였대요. 여기도 시끄러웠겠죠. 그래서 이 가족이 자주 밖에 나가 항의를 했었다는 거죠. 이때 미야자와 가족과 마주쳤던 사람 중 하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그런 일이 있다 해도 사건과 연결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죠. 이렇게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2001년에 미야자와의 가족이 살던 땅 주변이 공원 확대 공사로 철거될 예정이었죠. 하지만 이 강력 범죄가 발생하자 공사가 중지됩니다. 아직도 공사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요. 피해자가 살던 주택만 현재 남아 있습니다. 범인이 세타가야 지역에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경찰이 매일 순찰을 도는 중이고 지금은 이 피해자의 집 근처를 지나갈 때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요. 원래는 일본도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있었죠. 15년이요. 하지만 이 사건은 2015년경에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유가족과 여러 범죄사건의 피해자, 유가족들이 모여서 강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해달라는 시위를 그동안 계속해왔는데요. 그 결과 2010년에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이 생겼고 이번 사건과 과거에 있던 미해결 사건들의 시효가 사라지게 됐죠. 경찰은 지금도 범인을 찾기 위해 현장을 그대로 보존해 두고 수사를 계속 이어가는 중입니다.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붕괴의 위험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장 근처에 진입할 수 없도록 가림막을 설치해 놓은 상태죠. 2020년 1월에 유가족은 이 현장을 공개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알려진 지가. 이 집 내부는 유튜브에서도 지금 영상을 찾아볼 수 있고요. 사진도 많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찾아보실 수 있어요. 자, 어느 날 밤 미야자와의 집에 침입해 가족을 모두 살해한 범인은 대체 누구이며 왜 이런 일을 벌였던 걸까요? 아직까지 알 수 있는 건 범인밖에 없겠죠.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야기는 2000년에 일본에서 발생한 미제 사건이죠. 세타가야 일가족 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